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날까지 장이 마무리가 됐죠.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022년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한 장 이렇게 1년을 달려왔는데 12월에는 희망이 보일지 우선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 장은 코스피의 외인들이 좀 돌아왔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데일리 이슈 전에 외인들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코스피에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 9월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 좀 장기성 자금들, 그래서 글로벌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연금성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의 경우에는 특정 이제 주식을 소위 말해서 바텀업으로 발견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대형주들, 초대형주 위주로 그냥 이제 자산 배분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대형주들이 속해 있는 코스피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들어오려나 하시겠지만은 네. 이 부분은 지금처럼의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이지만 코스닥에 외인들이 좀 보이는데 오늘은 유독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샀단 말이죠.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런 영향으로 장 막판에 또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랑 한국이 이제 통화도 약세였었고, 그리고 또 주가 역시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하게 되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채우는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을 담는 게 유리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처럼 외국인 자금이 패시브 위주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우선적으로는 대형주 우선의 플레이가 중요하고, 다만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 일부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 틀은 그 코스피 내 대형주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되 코스닥 내에서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역시도 지금은 좀 투자 매도가 약간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수익률은 조금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이슈 두 가지 꼽아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지하철이나 버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화물연대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글쎄, 기름이 없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운송을 안 하니까 기름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지역에서는 네. 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과연 주식시장에 미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정말로 크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제한적이다 대단히 그렇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멘트 산업 쪽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운송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통, 정유, 철강주 이런 쪽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게 더 지속이 되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일부 화학회사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오늘 2차 이제 정부하고 협상에서도 금방 이제 결렬이 돼가지고 이제 합의가 무산이 되고 지금 그 마무리를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어떤 정파적 이해를 떠나가지고 또는 어떤 그 이해를 관계를 떠나가지고 조금은 좀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완전한 해결책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이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서로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실제로 방송하러 오실 때 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평소에 지하철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평소보다 지하철 대기 시간이 거의 2배 이상 길어져서 네. 뭐 3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15분, 20분 이상 지연되기도 하는 현상이 네. 있었고 지하철 이용하다 보니까 또 워낙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승하차 과정에 또 실랑이가 붙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걸 체감하고 왔습니다. 뭐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부분은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있고 또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도 고용 문제가 좀 민감해지고 있고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 기업들의 부담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와 노조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도 원할 만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희 입장에서 사실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땐 이러한 노조의 갈등 역시도 추후에 조금 더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협상마저 결렬됐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 장기화될까 봐 장기화되면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 실적에 분명히 악영향이 네. 올게 될 것이고요. 다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늘 이제 투자하실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분기 실적이 그래서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가가 빠지면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장기로 가치를 보고서 들어오는 투자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이 판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악재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인데요. 그 MSCI 리밸런싱. 아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어떤 주는 또 들어오고 어떤 주는 퇴출이 되고 뭐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는 종목이 하나고요. 이제 편출된 게 좀 많은데요. 네. 그 편출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끝나고 막판에 보니까 밀려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편입된 종목들을 많이 주목을 하지만 네. 거꾸로 이제 편출된 종목들 가운데서 이미 좀 빠져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추가적인 수급 악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저점을 회사가 괜찮다라고 하면 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뭐 편입된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편출된 종목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전망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출됐다 이러면 패시브 자금의 유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리밸런싱 과정에서 벤치마크에서 빠지게 되면 기존에 들어왔던 지분들이 줄여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으로는 좀 노이즈,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아까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좋은 기업들이 편출된다면 그걸 매수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리밸런싱 되면 뭐 어떠한 이유로 리밸런싱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투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사실 수급적으로 유동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써서 거래가 좀 활발한 종목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된 지분들이 많거나 거래가 좀 원활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먼저 편출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노이즈를 걷고 나면 또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기업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걱정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MSCI에서 편출됐다 이러면 여기 기업이 좀 흔들리나? 이 기업이 좀 불안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저 시가총액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기준일이 되는 그 네. 시점에 그 시점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편출에 대해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편출 종목이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인데 아, 그 두 개의 상대적으로 국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주식이 좀 좋다 보니까는 네. 편입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좀 올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네. 그럼 편입이 되는 종목은 그 뒤에도 계속 해가지고서 뭔가 수급적으로 좋은 거를 받느냐 아니면은 그 전후로 해서 언제가 주가가 좋으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의 경우에는 편입이나 편출이 결정이 되는 그 순간에서 한 2주 정도 전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가 가장 주가에 미치는 임팩트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 편출입이 된다가 결정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에 이미 결정됐고 네. 그게 오늘 실행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편입이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수급이 좋을 거다.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 괜찮은 주식인가 본데? 이렇게 해서 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인 거죠. 패시브 펀드가 이제 사들어오면서 이제 그동안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편입 대상이 된 걸 거고, 그렇게 되면은 편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오늘 같이 이제 결정하는 날, 리밸런싱을 하는 날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거는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물론 수급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펀드멘탈이거든요. 실적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수급의 리밸런싱 과정에 사실 왜곡된 경우에는 기업의 내용만 좋다면 또 매수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경주마에서 뽑아본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 얘기할 때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미국장이 요즘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사실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과연 12월 FOMC 그리고 뭐 아주 가까이로는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또 좀 연준에서 매파성을 보이지는 않을까, 우리가 기대가 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최고 대표주라고 해서는 애플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뭔가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서 뭐 얼마가 생산이 지금 이번에 이번에 출하가 더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매일 좀 빠지는 그런 측면들도 주가 측면에서 미국 쪽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애플을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애플이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인데, 다만 이제 오늘 봐가지고서는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방역의 강도는 점점 오히려 더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업이 재개되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봅니다. 연준이 좀 완화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아직 다 잡힌 거 아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이런 사인이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좀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될 만한 자산 시장의 또 이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그 인플레가 좀 가라앉는 그 분위기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확신을 줘버리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많은 유동성들이 또 몰리면서 또 다른 버블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뉴욕 연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블라드, 그 다음에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는 앞으로 더 올릴 거고 5% 이상의 고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할 거고 물가는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다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좀 눌러놓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주는 얘기면 그래도 나은데 이게 진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 사실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정말 헷갈릴 만한 게 이제 월가나 투자자들은 내년도 금리 피봇,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상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사 결정권자 연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경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블라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가 아마도
정책 금리가 5% 이상에서 아마 2024년까지 유지돼야 된다. 네. 2023년 내내 5% 이상이 유지되다가 2024년 이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호키시한 매파적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이 원하는 건 결국 시장이 너무 앞서가서 또다시 과열이 만들어지거나 버블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또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톤의 멘트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시장은 워낙 고생했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희망적인 뉴스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서둘러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보니 우리 투자자의 판단에 좀 불안할 만한 멘트들을 연준이 계속 내보내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가 2%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2%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코멘트는 조금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2%보다 낮아서 고민을 했고 네. 2%를 어떻게 하면 달성하지라는 고민을, 그러니까 지금의 반대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 네. 정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안 올 것 같았는데 왔단 말이죠. 네. 그럼 반대로 2%로 내려가는 것도 안 올 것 같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에 걸쳐 가지고서 우리가 비관론을 가지는 것은 좀 이제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데이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말잔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잔치의 시장이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은 위아래로 그렇게 큰 폭으로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힘을 얻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그 말도 데이터가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뭐 차분하게 데이터를 기다려보자, 그런 심리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은 계속 지금 낙관하지 마라.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장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라고 하는 톤다운을 좀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라든지 물가의 어떤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고점은 확인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연준이 갑자기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제 공조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던 네. 거는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금리는 여기서 올려도 뭐 연말에 한 번 올리고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바로 지금 시장 기대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네.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지표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 해줄 게가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이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에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월가에선 사실 피봇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 근거가 우리가 이미 이번 달 확인했던 CPI 지표가 정점에서 꺾이고 있고 네. CPI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 지표들, 뭐 미국의 주택 가격의 여러 경기 지표들은 이미 꺾이고 있다 보니까 CPI가 하향될 거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연준 위원들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낙관한 것에 대한 경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가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갈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올해 봤던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또 그걸 막기 위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과거의 케이스 1970년대 해결했던 케이스를 보면 당시 볼커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된 이후에도 거의 3년간 고금리를 유지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 당시의 기억을 좀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월가와 연준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건 결국 CPI다. CPI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온 걸 통해서 의사결정한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러니까 이제 내년에 2번의 금리 인하 이러니까 내년에 주가는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 수준의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를 좀 받치기 위해 가지고서 인하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뭐 교과서적인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플레를 얘기했었다가 이제는 침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가 될 것이냐 얘기를 하고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돼서 금리가 어느 수준에 가느냐라고 이거를 예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 방정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예상하려고 하면은 아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나하나를 결국엔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데이터가 그래서 하나씩 나오는 걸 보면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조금씩 톤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매크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CPI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실 수밖에는 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달리 해석하는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거는 그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역전이 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동안 경기 침체 전조 시그널로 이제 다들 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또 해석을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반드시 좋은 거냐, 이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해석이 사실 구구절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지표하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불안할 때는 카더라가 많으니까 네네. 또 해석도 각자 나름대로 다 하니까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증시 상위 섹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역시 반도체하고 배터리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상위 섹터인데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투자하는 거는 뭐 미래를 대비해서 좋은 건데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기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이 국내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 집단들이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사실 조금 크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금 조달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엔 사실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길 시기에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고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최근에 채권 발행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겨울을 버틸 식량을 준비하는 개념처럼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움직임일 수 있고 단순히 부채의 증가만으로 그 기업의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효율적인 선택인가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봐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의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좀 좋은 한 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차입금 증액 이거는 주가에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네, 당연히 이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반길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좋은 쪽으로 투자로 이어져서 나중에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좀 이익은 감소하고 그런데 투자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거기다 만약에 M&A를 해서 나갈 돈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운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기업들이 꽤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그렇거든요. 뭔가 딱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 가지고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할 때 별다른 영향을 못 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의주시해 가지고서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좀비 기업이라는 거 얘기할 때 보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네, 이런 걸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한번 경주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대 기업 안에 들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좀 그래도 팔릴 만한 매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매각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낮춰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고요.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뭐 또 아주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살을 빼나가는 과정을, 아주 지난한 과정을 그 기업들은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뭐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기업들은 이와 같은 뉴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 괜찮은데 100위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비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위라는 게, 시가총액의 순위라는 게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게요. 그게 이제 외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식시장 내에 상장돼 있는 주식의 합의 순위거든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창립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벌어왔던 돈보다 더 많은 캐피탈 게인을 자사주에서 얻었거든요. 네. 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급등해가지고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라 해서 안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하실 때 처음부터 기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기업의 내용이 최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어느 영역에서 있고, 그 영역이 그 섹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 정도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순서가 상위 몇 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돈이 안 돌아서 돈맥경화라고 하고 이럴 때 기업의 재무 리스크 같은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거 뭡니까? 차입금이 20조를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한데요. 맞습니다. 일단 20조란 금액을 들으면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 차입금 규모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되고 있고, 다만 하이닉스 현재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60% 미만, 대략 5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매우 과도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이제 불황기나 호황기 같은 업황의 변화를 많이 타고 경기 사이클 많이 타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 특히나 적기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다음 사이클에 대응해야 되는 형식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업황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업황의 특성상 차익을 좀 늘려가는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차익을 많이 늘린 상태에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결국 그 차익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또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레벨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또 어느 정도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는지 체크는 필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돈 빌려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했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이자 갚고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하이닉스의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99% 적자를 예상하고 뭐 이런 마당에 빚이 20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괜찮은 정도인가요? 네, 이 사실 반도체 산업의 과거를 떠올리면 불황기가 되면 극심한 불황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업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를 많이 늘리고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데 불황기에 만약 마진까지 위축되어 버렸을 때는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 적자를 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투자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 10년간의 반도체 산업의 추이를 봤을 때는 어쨌든 불황이 오는 호황에서 또 많은 이익을 걷어왔었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의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뭐 기업의 부실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충분히 자본적으로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반도체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바이든이 뭐 SK 공장 갔어요? 이것 때문에도 올라요? 네, 사실 이런 이슈가 뭔가 그
이 정도 규모의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제가 네.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이유이지 않을까. 글쎄, 그 바이든이 네. 갔다고 뭐 이렇게 큰 회사 주가가 오르겠어요? 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매월 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 활동 동향이 각 이제 산업별로 발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과연 반도체 쪽에서 과잉 재고 문제 해소가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감산 같은 것들이 어떤 지금 속도로 잘 일어나고 있느냐. 요 부분이 관심사였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은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이 반도체 쪽에서 감소가 나타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의 경우에 한때 재고 증가율이 올 여름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이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는 50%대, 이번에 발표된 거에서는 12%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 조정에 뭐 마이크론에서도 추가 감산 얘기를 했지만은 네. 재고 조정에 반도체 업체들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들이 아마 오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밝지만은 않아요. 그 날씨로 보면 날이 흐리고 좀 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외인들이 오늘 들어와 가지고 대거 산 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형주니까 담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경기 민감주는 적자일 때 사고 흑자가 많이 나서 저퍼가 되었을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최근에 하나 저기 레포트를 소개를 드리면은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안 좋다. 네. 그런데 한국의 과거를 보게 되면 이익이 정말로 최악을 지나기 전부터 몇 개 분기 전부터, 이제 특히나 전기전자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개 분기 전부터 주가는 미리 반등을 해버리더라, 최악이 오기 전에. 그래서 내년도 2분기 정도를 반도체 산업의 가장 최악의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는 더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우려가 있으나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 반영한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반도체 업체 한번 돌아봤는데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많이 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요. 네네. 차입금이 지금 업체별로 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투자가 가장 이제 좀 저조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난 건 없지만 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적인 이제 투자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그동안에도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 짓고 난 다음에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수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매출로 잡히게 되면서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흑자 전환이 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 중대형주는 BEP 수준에 근접은 했지만 아직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기업체도 언제 이제 이 부분이 터닝되느냐를 좀 지켜보시면 오히려 그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들 빚 걱정할 게 아니고 제 빚 걱정이나 해야. 참.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다크호스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또 포스코 홀딩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연기금이 또 그렇게 무섭게 사고 있어요? 네, 최근 기관 수급에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고, 최근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보통 투자자분들이 포스코라고 하면 보통 좀 지루한 종목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만한 종목인데, 최근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주가 추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보통 공부는 굉장히 잘한 모범생인데 유머러스하지 않으면 좀 인기가 없다가 공부 잘한 모범생이 유머까지 뛰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네, 네.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치주의 영역, 좀 안정적인 사업이 탄탄한 기업으로 주목받다가 네. 최근 성장성이 좀 가파른 2차 전지 소재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보통 리레이팅이라고 표현받는 수급적 효과를 보고 있고, 사실 이러한 구간이 투자자 입장에는 좀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좀 우량한 면모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금투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뿐이 아니고 채권 쪽도 이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세금 내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정치인들의 근데 이거 얼마 안 마음에 남은 것 같은데? 끝에 끝까지도 아마 이것으로 뭐 논쟁을 많이 왜냐하면은 당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야당 내에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금투세로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채권 시장이 좀 우리가 덜컹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현실적인 매수 세력은 개인입니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이제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게 늘다 보니까는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년에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지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법의 취지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뭐 동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시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잘 좀 합의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투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얼마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개인이 그래서 얼마를 벌면은 그 단계부터 돈을 내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내 과세를 하고요. 이익금이 250만 원이면 네네, 그걸 그때부터는 초과할 세금 내는 경우에. 거예요? 네네. 아, 이거 해당되는 사람 많겠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까도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돈은 필요한데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입이 돼버리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주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금투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게 이제 건강보험까지도 이제 가만히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세금으로 이제 부과되는 비율 자체가 엄청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근간 자금 플로우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금융시장 안정,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우리 산업 자체의 기반도 안정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나름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50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기면 그때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잃으면 그때부터 도와주면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투자도 위축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지금 빨리 좀 결정이 돼야 갈피를 잡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세제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연말까지도 아직 이게 합의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실무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대응이 어려운 국면이고요. 뭐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실제 영업 실무적으로 채권의 세일즈 과정에서 채권의 자본 초약은 현재 비과세고 자본의 이자 소득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 표면 이자와 매수 수익률이 다른 채권들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혼란을 잡기 위해서도 방향은 빨리 결정돼야 되고 저 역시 뭐 영업 현장에 실무적으로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실무를 하고 있지만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면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를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단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5년간 급격히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모두 가능한데 그래도 국내 동학개미분들이 국내 투자를 선호해 주셨던 이유는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국내 투자자금 역시도 급격히 국내 시장을 이탈해서 해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자금들에 대한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것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시점이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첨예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연기해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이 정말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확실하게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이 제도는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했다라면 그래도 좀 더 받아들일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갑자기 하나씩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가령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만 거의 절반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시장 자체가 거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모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환매로 인해 가지고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혼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에는 좀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취지는 분명히 동감이 되는 게 당연히 있죠. 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령 대주주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때에 그때의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원래 내야 되거든요. 원래 본인이 취득한 금액에서 어쨌든 지주회사로 사업회사 거를 지주회사 걸로 주식을 팔고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가니까는 원래 취득원가 대비해서 팔았을 때 가격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아주 예전에 그거를 취득을 대주주들이 했었을 테니까는요. 양도세 내야 되는데 지주회사 전환에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상 양도세 지금 면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IMF 때 처음 나온 건데 3년마다 계속 지금 이것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유예가 돼서 20년 이상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유예가 되는데 일반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당장 전혀 아무런 유예 기간 거치지 않고 바로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사실 절대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반드시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없고 반드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최대한 이거는 미치는 영향을 작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불확실성 있는 거를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구나 뭐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측하기 때문에 굳이 시행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냐 뭐 이렇게들 되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금융시장 자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원칙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당장의 현금 흐름 자체가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유인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제가 더 부연을 하면 이 지주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그 세금적인 그 혜택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주주들의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지분을 유지시켜줄 목적으로 지금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일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복 상장 이슈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밸류 할인이라는 걸 또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가가지고는 대주주들을 위해 가지고는 뭐 법상으로 그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개런티를 해주는데 소액주주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소액주주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모펀드 쪽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반 이상을 갖다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라고 그러면 그거 사업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경주마를 좀 보셔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IRA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IRA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돌파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미국의 IRA법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내 생산 공정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이어서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는 방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IRA의 본류를 보면 그 근원을 보면 결국은
기존에 맡겼던 해외 생산 공장들을 국내로 가져오는 리쇼링 정책을 큰 틀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기존의 밸류체인에서 경쟁했던 중국의 밸류체인들을 배제한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 대상 타깃이 국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이나 정책 방향성에 좀 대응함으로써 사실 피해를 좀 피해가고 장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합작 법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부분을 지금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외 없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섹터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화큐셀,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 뭐 이렇게 돼 있고 네네. CS 윈드도 그쪽에 뭐 증설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게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베스타스 공장을 갖다가 이제 인수를 했고 네.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 타워 같은 경우는 이게 와트당 3센트씩 아마 저 인센티브가 아마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그 이런 타워를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더라도 미국에 설치하는 기업들은 이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사실 CS 윈드라든지 또 하나큐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대주주로 있으니까 그쪽이 계속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가 예정이 돼 있는 게 기존의 2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유럽이 한 2030년까지 한 400기가 넘게 설치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30기가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육상으로만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은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IRA법 관련해서 여기 이렇게 뭐 하니까 미국으로 다 가면 여기에 있는 국내에 있는 소부장주들은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두게 되면 관련 밸류체인도 역시 고민은 깊어진 국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미국의 IRA법을 보면 결국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미국 현지에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땐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 역시도 최근에는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만드는 생산 공장 자체를 미국과 국내 모두 다 두는 다원화시킨 전략들을 택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는 개별 기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들, 밸류체인이 함께 합심해서 미국 쪽 생산 공장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 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장이 다원화되고 마켓이 확대된 효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장기로 봤을 땐 결국 미국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크게 부정적으로만 볼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 입에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파월의 발언,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오늘 밤 파월의 입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 S&P 500이 3,5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를 가파르게 질주했는데 사실 연준이 그것을 바라본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연준 정책의 피벗에 대한 힌트를 바라겠지만 아마도 파월의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 약간 더 보수적인 톤, 여전히 높은 금리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약간 호기심에게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는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역시도 오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그러한 톤을 미리 블라드 총재나 다른 총재들이 미리 전달해 뒀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간은 따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파월의 입을 통해서 산타랠리로 갈지 또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가 판단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를 결정할 파월의 발언, 이 발언 듣고 내일 장 끝나고 와서 그 발언 포함해서 또 저희 경주마에서
성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